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오늘도 성실하게 살고 있는 40대 여성 강은수라고 합니다. 반찬 가게 크기가 크지 않아서 아직은 저 혼자서 모든 일을 꾸려가고 있거든요. 아직 손님들이 들어오시기 전 가게 오픈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반찬을 만들 때 그런 제 옆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귀한 사연들이에요. 손으로는 바삐 손님들이 좋아해 주실 만한 반찬을 만들고 귀는 쫑긋이 열고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귀중한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매일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세상에는 저보다 더 씩씩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는 걸 이 채널의 사연을 통해서 새삼 깨닫곤 합니다. 이런 저에게도 시련은 있었어요. 사람 인간관계라는 게 참 제 마음 같진 않잖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꼭 상대방이 저에게 진심으로 대해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특히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된 시댁 식구들은 제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더욱 대하기가 어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시댁과의 마찰로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사돈어른, 그래도 우리가 남도 아니고 우리 자식들이 결혼해서 2년 매서 같이 사는 마당에 이렇게까지 모질게 구실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모질다고 했습니까? 내 딸 감히 이 지경 만들어 놓고 나한테 그런 소리가 나와요? 먼저 시작한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네들입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면서 본인들 발등 찍어봐야 이제야 아픈 줄 압니까? 아유, 잘못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선처를 해주시면. 선처라니?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런 일은 없다. 내 딸 가슴에 대목 박은 인간들 절대 가만히 안 놔둘 테니 군말 없이 저지른 죄값 다 치르시오.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건 든든한 친정 부모님 뿐이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친정아버지가 아니셨다면 제가 그렇게 그동안의 한을 그리 속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었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부모님 가슴에 상처를 남게 해드려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못난 딸 자식 옆을 끝까지 지켜주신 친정 부모님께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일을 시작한 편이에요. 공부에 소질이 별로 없었던 대신에 제가 손재주는 제법 있는 편이었어요. 특히 제 적성에 맞는 건 요리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양식이나 베이커리 같은 요리보다는 반찬류나 국, 찌개 같은 한식 반찬을 만드는데 흥미가 있었습니다. 아유, 이런 거야 시집 가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뭘 지금부터 그렇게 고생을 하려고 들어. 하필이면 요리를 그것도 공부해서 유학이라도 갈 수 있는 양식도 아니고 한식의 재능을 보이는 저를 보고 저희 어머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평생 가족들 해먹인다고 지긋지긋하게 부엌에 붙어서 사셨을 텐데 본인 딸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셨겠죠. 하지만 정작 저는 그렇게 고생하시는 엄마 옆에서 혹은 엄마 대신 식구들이 먹을 반찬을 만들면서 그저 싱글벙글 즐거울 뿐이었습니다. 왜? 그래도 우리 딸이 하는 음식이 어찌나 맛있어. 저 조망만한 손에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뚝딱 나오는지 기특하지 않아? 기특이야 하죠. 제 엄마 고생할까봐 싶어서 불어 더 도와주는 것도 알고. 그치만 자기가 너무 고생스러울 테니 그게 걱정이라 그렇지. 걱정하지 마. 우리 은수 얼마나 똑 부러졌는데 당신도 알잖아. 제 앞가림 정도야 혼자서도 충분히 알아서 잘할 수 있는 애야.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식집에 취업해 막내로 들어가면서 저는 밑바닥부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본격적인 조리를 첨가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지만 그 외에 허드렛 일이 정말이지 끝도 없었습니다. 바쁘기도 바빴지만 힘써야 할 일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온몸에 파스를 달고 살아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하는 근처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비록 손에는 칼에 베인 크고 작은 상처들이 수두룩하고 맨날 근육통을 달고 사는 딸 자식을 보며 속상해하시는 부모님이셨지만 말입니다. 아휴, 이 꽃다운 나이에 손이 이게 뭐람. 내 새끼 이 어린 나이부터 벌써 돈 번다고 고생 많다. 에이, 고생은 무슨.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공짜로 배우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만하면 수지 맞은 장사지. 말이나 못하면. 아휴, 제발 다치지만 마, 다치지만. 알았어, 조심할게요.
사실 제가 처음 일하러 들어간 자리가 금방금방 사람이 빠지는 자리이긴 했어요. 그만큼 노동의 강도도 센 편이고 정말 이 일을 제대로 배워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오래 버티기가 힘든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제가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걸 보자 늘 엄하기만 하셨던 사수분들도 차츰 제게 정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은수가 우리 막내보다도 어린데 어쩜 이렇게 손이 야무지고 성실한지. 나중에 크게 돼도 정말 크게 될 거야. 두고 보라니까? 그래. 은수가 참 요즘 애들 같지 않지. 이왕이면 우리도 이렇게 성실한 후배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치면 보람이 있지. 감사해요.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딸버린 제게 정을 주시며 아껴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첫 직장에서 제 평생의 밑거름이 될 만한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반찬 가게에서 그 레시피를 일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한테는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들이시죠. 취직도 하고 연차도 좀 쌓이고 일하느라 바빠서 돈 쓸 줄도 몰랐던 탓에 월급은 고스란히 통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제 월급이 어느 정도 모이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하도 쓰는 데가 없으니 버는 족족 모이는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엄마가 다른 건 해줄 거 없고 어떻게든 우리 딸내미 열심히 번 돈 불릴 수 있게 한번 최선을 다해 굴려볼게. 저희 엄마가 재테크에 일가견이 있으신 편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그렇다고 재산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보니 큰 수익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엄마가 주식이나 펀드 등으로 투자하신 곳에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저도 믿고 맡겼죠. 아무렴 저희 엄마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시는 게 저인데 제 돈 허투루 다루시겠어요? 그런 의심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잘 굴려줘요. 어차피 나는 재테크라고는 젬병이고 은행에 저금할 줄밖에 모르는데 그러느니 엄마가 굴려주면 나야 고맙지. 그러고는 엄마한테 돈 맡긴 것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 배우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연차가 좀 쌓이다 보니 이제 불 앞에서 몇 가지 음식을 맡게 되기도 하고 일하는 보람도 더더욱 커졌어요. 그것도 나름의 승진이라고 월급도 조금씩 올라서 제가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다 뿌듯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 경력이 5년 차를 넘어갈 무렵이었어요. 평소에 제 사수분들이 워낙 저를 예뻐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을 꺼내도 제 얘기를 좋게 해주시는 편이었습니다. 진짜 저보다도 더 저를 고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 민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건 역시 선배들의 애정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일하던 한식당의 납품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저에 대한 남편의 호감을 알아챈 선배분들이 은근히 저를 부추기셨습니다. 오대리가 사람이 참 성실하고 괜찮아. 헛짓한 성격도 아니고 은수 너랑은 딱이다 딱. 그렇게 반쯤은 호기심으로 반쯤은 주변의 부추김에 등 떠밀려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어려서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확고해서 그런 거였지만 남편은 사실상 집안 환경 때문에 반쯤 떠밀리듯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증을 잘못 써시는 바람에 저희 어렸을 때 집이 한바탕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빚이 꽤 많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 여파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 자라는 내내 넉넉하지는 못한 환경이었어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편까지는 아니었어도 대학을 못 갈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집에서 대학 학비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렇게 일만 하고 있네요. 저야 제 선택에 의해서 대학 진학을 스스로 포기한 거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받쳐주질 않아 울음을 삼키고 포기했던 대학이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위로의 뜻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제 역시 참 대단하네요. 가고 싶었던 대학 환경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됐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부모님께 반항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려서 일찍부터 자기 일을 시작한 거잖아요. 직업에 귀천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제 한 몸 스스로 건사하면서 나쁜 짓 안 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무슨 일이든 다 귀한 일인 거죠. 우리 재혁 씨 참 기특하네. 기특해. 나 참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은수 씨 마음 씀씀이가 참 고와요. 저랑 몇 살 차이도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년 사회생활을 더 했다고 조금은 사회에 찌든 느낌도 있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이런 식의 칭찬을 해준 것도 제가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어쩜 제 자식이 가정 형편 때문에 일이 고생하는데도 부모가 한번 다독여주지도 않았는지 남편이 안쓰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만난 지 5년이 넘어갈 무렵 갑작스레 아이가 찾아왔을 때도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게 단단한 믿음을 준 남편이었으니까요. 오래 만나면서 양가에서도 저희 결혼을 이미 기정사실로 여기고 계셨기에 결혼까지 이르는데 걸릴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너 배부르기 전에 웨딩드레스 입으려면 빨리 준비해야 돼. 더 미루려고 들지 말고 최대한 빠른 날짜로 잡아. 특히나 시댁에서 무서운 기세로 결혼을 밀어붙이셨습니다. 그런 거 치고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신혼집이나 혼수나 너무 인색하게 군다는 인상을 주는 시어머니긴 하셨지만요. 하지만 남편에게 그동안 들어온 바가 있었으니 솔직히 크게 기대한 건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해주는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해. 아니야. 애초부터 뭐 그렇게 기대하는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나이 먹어서 결혼하는 건데 사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래도 쟤 역시 지금껏 모아둔 거랑 내가 모은 거 합치면 우리 두 사람이랑 아이 지낼 정도의 전셋집 정도는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애초에 시댁에서 금전적인 지원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바란다 한들 뭐 돈 나올 구석이 있는 집이어야 나올 게 있죠. 어차피 기대를 하나 하지 않으나 도움받기는 글렀는데 괜한 기대로 마음 상할 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신혼집 전세금으로 들어간 돈도 반반, 가전으로 들어간 돈도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물론 뒤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제게 따로 챙겨주신 것도 있었어요. 남편 집에서 워낙 해주는 것도 없는데 저희 집에서 먼저 나서기도 남편 입장에서 민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별 말은 하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내 새끼 시집 보내는데 부모가 돼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줘. 이건 아빠가 따로 챙겨주니까 살면서 네가 필요한 일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써.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돈 들어갈 일 적지 않아. 그럴 때 믿는 구석으로 이거라도 갖고 있으면 좀 나을 거야. 아빠 정말 감사해요. 생각지도 못하게 아빠한테서 제 명의로 된 통장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제법 목돈이 들어있었던 통장을 보자 딸내미 시집가서 고생하지 말라는 부모님 마음 씀씀이가 느껴져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은수야. 이건 네 남편이나 시댁 쪽에는 얘기하지 말어. 그러시면서 엄마가 저한테 통장 하나를 더 내미시더라고요. 그걸 펼쳐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거기 찍혀있는 금액이 웬걸 무려 2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엄마, 이 큰 돈이 다 어디서? 놀랄 거 없어. 이거 다 네 돈이야. 네 돈이라고. 제가 직장생활 5년차까지 모은 월급들 다 저희 엄마한테 맡겼다는 얘기는 이미 말씀드렸었죠. 그걸 엄마가 어찌나 살뜰하게도 불리셨는지 거의 원금의 1.5배가 넘는 돈으로 불려놓으신 거예요. 운이 좋았어. 마침 같이 재테크 공부하는 지인들이 좋은 정보 물어주는 바람에 너도 그렇지만 엄마도 덕 좀 봤다. 이거는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아니고 오롯하게 네 돈인 거니 잘 갖고 있어. 괜히 남편이나 시댁에 얘기해서 헛바람 들게 하지 말고. 정말 살면서 이 돈 없으면 죽겠다 싶을 때 그럴 때나 써. 알았지? 나 진짜 생각도 못했어. 사실 엄마가 따로 돌려주지 않으셨으면 그대로 잊고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5년을 모은 월급이니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자식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크게 해드린 것도 없는데 부모님 드린다고 해도 아깝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왜 시집가면서 그때까지 번 돈 다 친정에 주고 가는 신부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연차 쌓인 이후로 다시 월급 모아놓은 게 꽤 돼서 그걸로 전셋집도 얻고 했으니 그래도 크게 서운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횡재였어요. 그렇게 든든하게 믿는 구석 챙기고 시집을 가게 되었죠. 아버지가 주신 돈과 엄마가 불려주신 돈을 합해서 2년 만기 적금으로 묶어두었습니다. 비록 전셋집이긴 해도 남편과 열심히 일해 함께 마련한 집도 있었고 아이 태어나면 이래저래 돈 들 때가 많겠지만 그래도 아직 목돈 들어갈 일이 급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아이가 좀 더 크고 만약 아이가 또 생긴다면 지금보다 더 집 넓혀서 이사 가야 하니 그때 쓰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죠. 이건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고민이 되었지만 결혼 전에 친정 부모님께서 신신당부하셨던 말씀이 생각나 말을 삼켰습니다. 어차피 집 살 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로 한 식구가 되고 나니 그제야 시댁 사정을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그동안 제대로 돈 번 사람이 남편밖에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시댁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 어릴 때 그렇게 크게 한번 실패하신 이후로는 집안에서 제대로 기도 펴지 못하시고 변변한 돈벌이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간간히 일이 들어올 때 일용직이나 짧게 일을 하시곤 했지만 정기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늘 생활이 쪼들릴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도 눈물을 삼키며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기, 그러면 어머님은 따로 일하신 적이 없어? 어머니도 나 학교 다니고 할 때는 간간히 부업 같은 건 하셨어도 제대로 된 일 해보신 적은 없어. 당신 부모님들 열심히 사시는 거에 비하면 내가 참 당신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부끄럽다. 무슨 그런 소리라고 있어. 사정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본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 앞에서 주눅이 드는 남편이었어요. 자기 잘못도 아니고 그런 가족도 가족이라고 어떻게든 건사하겠다고 피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제게 고개 숙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위축된 남편 모습이 가슴이 아팠어요. 한편으로는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그렇지 자식을 둘씩이나 세상에 내어놓고는 부모로서의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조금은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저까지 이런 이야기를 보태지는 않았어요. 가뜩이나 시댁 식구들 만날 일 있을 때마다 제게 미안해하는 남편에게 마음의 짐만 더 지어주는 꼴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대한 불만을 애써 삼켰습니다. 남편 밑으로는 나이 터울이 조금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시누이인 셈이죠. 저희 남편이 이렇듯 평생 어린 나이부터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아온 것과는 달리 시누이는 본인 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좋게 말하면 명랑한 아가씨인 거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철딱서니가 좀 없었죠. 저희 결혼할 때만 해도 그래요. 엄마, 원래 형제들 결혼하면 혼수로 명품 가방 같은 거 하나씩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얘,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 옆에서 쏙닥거리는 시누이였지만 그렇다고 그게 제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불어 저 있는 앞에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바라는 바가 있었다는 거겠죠. 하지만 저희는 양가 집안 손 벌리지 않고 저희 힘으로 결혼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준비를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가 예단을 비롯한 자잘하게 들어갈 것들은 모조리 생략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결혼하는 마당에 양쪽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서 부모님 포함 시누이까지 결혼식 날 입을 만한 좋은 옷 한 벌씩은 이미 다 해드린 참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저보다는 제 옆에서 시누이 하는 꼴을 본 남편이 더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기로서니 집안 형편 뻔히 알면서 명품 가방 소리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저희끼리 남은 자리에서 평소 성격답지 않게 흥분하는 남편을 도리어 제가 달래야 했어요. 너무 그러지 마.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것저것 꾸미고 싶기도 할 나이잖아. 아직 결혼할 나이도 아니고 주변에 결혼한 사람도 없을 테니 대충 들은 소리 가지고 잘 몰라서 저러는 걸 거야. 모르든 말든 자기가 우리 결혼에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당신한테 그런 요구를 해. 지금까지 저 키운다고 내가 뼈 빠지게 벌어다 바친 것만 해도 얼만데. 다소 억울하게까지 들리는 남편 말이었어요. 하긴 부모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자식 부양을 하지 않았는데 그거 결국 다 누구 몫이었겠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도 가족들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 남편이 매달 갖다 준 생활비로 컸을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남편한테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솔직히 염치가 없는 소리가 맞긴 맞았죠. 지금까지야 그래도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고 좋든 싫든 그래도 나 낳아준 사람들이니까 이러고 살았다곤 하지만 나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안 살아. 지금까지 이런 꼴 본 거는 나 하나만으로 충분해. 당신이랑 살면서 나 당신까지 저런 꼴 보게 절대로 안 할 거야. 결혼해서 새 가정 이룬 이상 나한테 가족은 당신이랑 당신 뱃속에 있는 콩알이뿐이야. 내가 내 의지로 직접 선택한 가족들이 앞으로 내 인생의 1순위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시댁 식구들이 하는 말이라고 중간에서 난처해하지 말고 혹시나 나 몰래 말도 안 되는 요구하거나 하면 꼭 나한테 말해야 돼. 알았지? 알았어. 알았대도.
남편이 결혼 전부터 이렇게 당부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렇게까지 저를 단속을 하는 걸 보면 시댁 식구들도 참 어지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남편이 그동안 저를 철통처럼 보호하는 바람에 제가 직접적으로 시댁 식구들 앞에 곤란한 일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리 마음에 드는 시댁 식구들이라고 하긴 어려웠죠. 하지만 누가 뭐래도 남편이 제 편이고 저렇게 자기 본가 가족들이 제 아내 불편하게 만들까봐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인데 제가 저 사람 말을 믿지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렇게 저희가 결혼하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조금 이르게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던 뱃속에 있던 아이도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 역시 다시 직장으로 빠르게 복귀했습니다.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친정 부모님들 도움 덕이 8할 이상이었어요. 엄마, 내가 돌보미 분 구한다니까 그러네. 돌보미 분 구하는 건 구하는 거고, 구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24시간 돌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 너 일하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직장에서 절대로 못 버텨. 군소리 하지 말고 엄마가 도와준다고 할 때 그냥 그러려니 해. 그렇게 염치도 없이 친정어머니 도움을 받아가며 초보 엄마 아빠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 감사해서 어째. 우리 세윤이 보신다고 매일같이 여기까지 들리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께 정말 염치가 없다. 이거 이번에 성과금 받은 건데 장인 장모님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드리자. 당신 저번에 어머님이 돈 부탁하셔서 해드리는 바람에 이번 달 용돈도 부족하지 않아? 아무리 부족해도 사람이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괜찮아. 이런 데 쓰려고 버는 돈인데 뭐. 고마워 여보. 저보다도 저희 남편이 더 살뜰하게 저희 친정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결혼 이후로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에 대해 정서적 거리가 많이 좁혀진 것 같았어요. 저희 연애할 때도 남편이 부모님께 잘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결혼 이후로는 태도가 더욱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자기 본가 식구들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비교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남편이 결혼할 때부터 이제 가정 이루고 나면 생활비 같은 것도 예전처럼 많이 못 도와드린다고 시댁에 단단히 못을 박아두었어요. 그런 탓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댁에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여전히 야금야금 남편에게 손을 벌리는 시댁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그런 요구를 받을 때마다 화를 내면서도 그래도 가족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긴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매번 어느 정도는 시댁을 챙겨드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따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시댁에서 저한테 따로 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신경을 쓰는 남편이었습니다. 반면 그런 시댁과는 다르게 저희 친정에서는 저희 결혼 이후로 항상 뭐라도 보탬이 될 건 없을까 늘 저희에게 신경을 쓰셨습니다. 거기다 아이까지 봐주고 계셨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교가 됐겠어요. 저희 가족들도 저희 친정 식구들이 그렇게 저희를 달리 대하다 보니 남편은 그걸 부끄러워하면서도 항상 저희 친정 부모님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남편하고 비교하면 도대체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는 모양새가 판이하게 다른 시누이였습니다.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해도 시누이 나이도 이제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제 몫을 다해야 할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알바 나가는 것 말고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생각을 안 하는 시누이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짓이 자기 부모랑 그렇게 똑 닮았는지 생각해보면 오히려 남편이 그 집안의 돌연변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제 오빠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몰래 눈치 봐가며 저한테도 몇 번 용돈을 타간 적이 있는 시누이였습니다. 언니, 내가 진짜 급해요. 이번만요. 네? 부탁 좀 할게요. 그렇다고 남편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가 호구도 아니고 매번 시누이 부탁을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 항상 거절만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큰돈은 아니었지만 그것도 야금야금 모아보면 액수가 그리 적진 않았을 겁니다. 한 번은 그걸 남편한테 들키는 바람에 시댁이 발칵 뒤집혔었어요. 오제, 너 정신머리가 있어 없어? 네가 지금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이제 너도 네 앞가림은 알아서 네가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도 모자라서 어디 네 새언니한테까지 손을 벌려? 그래도 제 오빠 무서운 건 알았는지 찍소리도 못하고 뒤에서 저만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꼭 제가 제 오빠한테 일러바치기라도 한 것처럼 쳐다보는데 잘못은 자기가 했지 제가 했나요? 돈 쓰고도 좋은 꼴 못 보는 거 보니 제가 괜한 짓을 했다 싶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창피하지도 않은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소리를 빽 질렀어요. 아니, 얘가 가져가면 뭘 얼마나 가져간다고 애를 그렇게 쥐잡듯이 잡아. 재혁이 너도 참 그러는 거 아니다. 네 가정 생겼다고 네 동생이랑 어미의 아비는 어떻게 살든 신경도 안 써?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다뇨.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러는 나야말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그간의 서름이 터졌는지 원망을 쏟아놓는 남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러다 또 괜히 내 남편만 상처받지 싶어 얼른 끼어들어 말렸어요. 아, 여보, 그만해. 그만하고 가자, 응? 내가 나 하고 싶은 거 포기해가며 그동안 이만큼 했으면 됐지. 간신히 이룬 가족까지 깨트리고 싶어서 그래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라고 뭐 서운하는 거 없는 줄 알아? 예,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나서 우리한테 얼마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지 뒤에서 네가 부추기기라도 한 거 아니야? 어머니! 남편이 경악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 거면 나한테만 해요. 나한테만. 이 사람까지 잡으려 들지 말고. 며느리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요? 난장판도 이런 남장판이 없었습니다. 자식 이렇게 서럽게 해서 좋을 게 뭐라고 대체 시어머니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철딱선이 없는 자기 딸은 얼마나 감싸는지 막내딸만 자식이고 저희 남편은 자식이 아니랍니까? 똑같이 자기 배로 낳아놓고 누군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퍼주기만 하고 누구는 없는 형편에도 저리 철딱선이 없이 구는 걸 감싸주기까지 해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더니 시어머니한테는 딱히 그런 것도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덜 아픈 손가락이 사랑하는 제 남편이라는 게 가슴이 아팠어요. 가족에 대한 원망이 켜켜이 쌓여 있으면서도 쉽게 가족을 버리지도 못하는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꼴까지 보이고 싶진 않았는데 당신한테 이런 못 볼 꼴까지 보여서 정말 미안해. 그치만 앞으로는 제이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마. 오늘도 봤지? 자기가 받은 건 생각도 못하고 저 좀 듣기 싫은 소리도 듣는다고 원망하는 것 좀 봐. 해줘봤자 감사할 줄도 몰라. 당신까지 괜한 짓 하지 마.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날 다친 남편 마음을 달래주느라 꽤나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남편이 시댁과 연을 끊었으면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라고 왜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차마 쉽지 않으니 남편도 지금까지 이렇게 시달리며 살아온 거였겠죠. 답답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과연 나였으면 매몰차게 부모지간의 연을 끊을 수 있었을지 생각해보면 저 역시 쉽게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대면대면하고 약간은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로 시댁과는 거리가 벌어져 있었어요. 불어 제가 시댁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남편이 워낙 도끼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 제가 그러려고 했다 한들 그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시누이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아니 아가씨 어쩌려고? 지금까지 변변하게 일해놓은 것도 없고 당연히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제이 걔 애 가졌다더라. 뭐? 그러니까 시누이도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히는 건 시누이의 남편이 될 사람도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거였어요. 대번에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솔직히 시누이가 잘 살든 말든 그거 자체는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리 귀하게 여기는 시누이 반지하 월세방에서 신혼살림 시작하게 생겼는데 시어머니가 어디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은 제 남편을 들들 볶으려 들 텐데 그 생각을 하니 골이 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걱정하긴 저희 친정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유, 사돈댁은 대체 어쩌려고 그런다니? 없는 형편에 딸 자식 시집을 어찌 보내려고? 또 우리 오서방만 잡으려 드는 거 아닌가 몰라. 이번에는 그 사람도 마음 단단히 먹었는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지. 그렇다고 동생이 결혼하는데 손윗사람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잖아. 아유, 또 오서방이 속이 어지간히 썩겠어. 너도 그렇고.
이미 시댁 돌아가는 꼴이 어떤지는 진작 알고 계신 친정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드리워지셨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은근히 저희를 들쑤시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도 동생이 시집 가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보낼 순 없잖니. 걔가 지금 홀몸도 아니고.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저는 지금까지 제가 낳은 자식도 아닌 걔 이만큼 키워놓은 것만 해도 제 할 도리 넘치게 했어요. 너는 또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예, 네 남편 말하는 것 좀 봐라. 너도 애 생겨서 결혼했잖아. 그러면 이해를 좀 해줘야지. 지금 제 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지금 누구랑 누굴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앞가림 똑 부러지게 한 사람이에요. 쥐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덜컥 애부터 생겨서 제 오빠한테 살림살이 내놓으라고 하는 애랑 비교를 해요? 그렇게 딸 자식이 안쓰러우면 부모인 어머니가 해결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갖다 드린 돈 다 어쩌셨는데요? 그거 한두 푼도 아닌데 생활비 쓰고도 알뜰하게 모았으면 애 혼수 보탬 정도는 되잖아요. 그거 다 어쩌셨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아니, 식구가 셋인데 돈 쓰려고 하면 그거라고 넉넉해? 그나마도 너 장가 들고 나서는 오만 눈치 다 보게 만들더니. 그렇게 제 눈치가 보기 싫으셨으면 직접 나가서 돈을 버시던가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대화는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우이가 살살 저희 집으로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 이 집구석에서 돈 나올 구석이 저희밖에 없으니 어떻게든 저희 구슬리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었겠죠. 남편은 그런 신우이를 냉랭히 대했지만 돈까지 해주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 집에 찾아오는 신우이한테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불편한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언니가 말 좀 잘해주면 안 돼요? 곧 언니 조카도 태어날 건데. 말 맞다나 곧 엄마가 될 사람이 여전히 철딱서니가 없는 게 사람 복장을 뒤집어지게 할 지경이었으나 이번만큼은 남편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뭐 예쁘다고 도와주자는 소리가 쉽게 나오겠어요. 와중에 친정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잠시 전화를 받으러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엄마 왜요? 은수야,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세준 집에서 급하게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빼줘야 할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돈 묶어놓은 게 있어서 당장은 빼주기가 어렵거든. 한 달 정도 좀 돈 좀 용통해 줄 수 있을까? 풀리는 대로 바로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게. 이자는 무슨,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얼만데. 아 맞다, 나 결혼 전에 엄마 아빠가 준 돈 적금으로 묶어놓은 거 이번에 만기돼요. 3억 가까이 되니까 보증금 내주는데 문제 없을 거야. 내가 조만간 은행 들려서 해결할게. 고맙다. 우리 딸내미밖에 없네. 무슨 고맙기는. 항상 내가 고맙지. 그렇게 기분 좋게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오는데 신우이가 허둥질둥 돌아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아가씨 가시게요? 결혼 전이라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네요. 언니 나 먼저 가요? 그러고 급하게 나가는데 혹시 엄마랑 통화한 걸 들었나 싶더라고요. 돈 얘기 들으면 눈 뒤집힐 거 뻔하니까 일부러 발코니 문도 닫고 통화했는데 설마 들었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런 생각이 얼마나 아니랬는지 깨닫는 데는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았어요. 너 적금 탄다며? 한두 푼도 아니고 3억이나 되는 돈을 받으면서 어른한테 이야기도 안 해? 저희 집까지 쳐들어와서는 마치 저한테 맡겨놓은 돈 찾는 것처럼 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 뒤로 고개만 빼꼼 내밀고 숨어있는 신우이는 덤이었죠. 제가 조심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 적금 탄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 소리 듣고 눈이 뒤집혀서 헐레벌떡 제 어미한테 달려간 거였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적금 타는 걸 어머니께 보고해야 할 필요는 없죠.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떻게 그럴 필요가 없어. 그게 다 내 아들 돈일 텐데. 저도 모르게 너무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 사람 돈이에요? 이거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이에요. 그 사람하고 같이 모은 돈이라고 한들 어머니가 이렇게 맡겨놓은 돈이라도 된 것처럼 하실 권리는 없지만 결혼 이후로 모은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순전히 100% 제 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모은 거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불려주신 제 돈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책 잡을 거리가 떨어져서인지 멈춰서서 당황해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뻔뻔하게 저에게 외쳤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그것도 다 우리 재산인 거지. 너 그 돈 좀 써야겠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못하고 경악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자 시어머니가 또다시 뻔뻔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넌 네 시누이가 결혼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 큰 돈을 타서 입 싹 씻고 넘어가려고 했어? 니들이 안 해주면 얘 홀몸도 아닌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어떻게 오랍이고 올케라는 인간이고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는지? 아휴, 애 신혼집이라도 좀 해주게. 그 적금 타면 나한테 가지고 와라. 이쯤 되니까 저도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왜 그걸 가지고 가요? 어머님이 저 이 돈 모으는데 단 한 푼이라도 도와주신 거 있으세요? 무슨 권리로 저한테 돈을 내놔라 마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지금까지 제 남편이나 저한테 야금야금 가져간 돈만 해도 적지 않은 액수인데 이제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제 돈까지 욕심내세요? 바락바락 대드는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손바닥을 확 쳐들어 제 뺨을 내리쳤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감히 어디서 시애미 앞에서 소리를 치고 있어? 너 네 친정에서 그따위로 가르쳤니? 이게 돈 몇 푼 가지고 유세를 떨어도 유분수지? 야! 너 그렇게 잘났어? 내 아들이 네 편 좀 들어주니까 아주 세상에 무서운 게 없지? 내가 진작 네 버릇을 고쳐놨어야 하는 건데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 감히?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오히려 말문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런 제 꼴을 보고 제 어미 뒤에 숨어있던 시누이가 슬그머니 제 엄마를 부추겼습니다. 아, 엄마, 이쯤 했으면 언니도 알아들었겠지. 그쵸? 언니가 하도 집안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니까 엄마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엄마, 그만하고 가자. 언니도 이만하면 엄마 뜻 잘 알아들었을 거야. 언니, 그러면 은행 갔다 와서 연락 줘요. 네? 그러고는 제 엄마를 끌고 가는데 저한테 감히 손찌검을 한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저 돈 있다는 걸 알고 지 어미까지 끌고 와서 감히 제 돈으로 시집가기 전에 한 미쳐 뽑으려드는 저 시누이란 인간도 그만 잡아 죽이고 싶어졌습니다. 그 두 인간이 폭풍처럼 휘몰아친 자리에서 차마 눈물조차 터트리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어요. 얘 은수야, 너 왜 그러고 섰어? 어머, 얘 얼굴이 왜 이래? 저희 아이 봐주러 오셨다가 뺨을 맞아 엉망으로 부은 채로 넋을 빼놓고 서 있는 저를 보고 친정 부모님께서 기함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간혹 주중에 쉬시는 날에는 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봐주시곤 하셨는데 마침 그날이 그랬던 거예요. 뭐야, 누가 이랬어? 감히 내 딸 얼굴을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어? 그제야 서름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제 작은 울음소리는 오열로 변해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엄마 아빠 품에 안겨 한참을 펑펑 울고 난 다음에 일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친 여편네가 감히 남의 집 귀한 딸 얼굴을 이따위로 만들어? 내 이 여편네를 그냥... 당장이라도 시댁으로 달려가 절단을 낼 기세인 엄마였어요. 아빠, 엄마, 나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어. 나 그 여자한테 내 돈 단 한 푼도 안 뺏길 거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엄마 아빠가 무슨 마음으로 나한테 이 돈을 해줬는데 자기가 뭐라고 감히 이 돈에 눈독을 들여?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 대로 악을 쓰는 저를 보고 저희 친정아버지 눈이 지글지글 끓어올랐습니다. 걱정 마라, 은수야. 걱정하지 마. 네 시모라는 여자 절대로 네 돈에 손 못 댄다. 이 아빠가 절대로 그 꼴 두고 보지 않아. 무언가를 결심하신 듯 아버지 눈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제 곁을 지켜주시던 친정부모님께서 그 여자가 제게 저지른 만행을 고스란히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어떻게 당신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자라는 내내 자식 서럽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당신한테 손찌검을 해? 사람이 어떻게... 남편 역시 제 어머니가 제게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아버지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자네, 끝까지 우리 편, 딸 편 들어줄 자신 있어? 자네 모친 등지고 우리 딸 편 들어줄 자신 있냐고. 은수와 결혼 결심했을 때부터 제 진짜 가족은 은수였어요. 저도 더는 이런 패까지 부리는 사람 제 가족이라고 감싸면서 못 살겠습니다. 울분에 가득 차 제 아버지 앞에서 맹세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 사람마저 제 편이 아니었다면 저 정말 억울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 얼싸하는 저희 부부를 보시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그럼 됐다. 그거면 됐어. 나머지는 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그 여자 연락 받아주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고는 단박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절대 조용하게 지나갈 수 없으리란 예감이 강하게 들었죠.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다정하고 상냥하신 분이기는 해도 한번 마음먹은 것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성격 탓에 업무적으로도 아버지를 신뢰하시는 동료분들이 많았고요.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요?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길로 남편과 함께 연락받은 경찰서를 향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저희 친정아버지가 장승처럼 당당하게 버티고 서 계셨습니다. 왔네. 들어가자. 앞서 들어가신 아버지를 따라 저희 부부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차가운 유치장 철장 안에 갇힌 시어머니를 목도하고 말았죠. 재혁아, 얘 아가, 나 좀 꺼내줘. 이 엄마 좀 꺼내다오. 어? 뭐예요? 대체 무슨 짓까지 했길래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어미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말투로 남편이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남편에게 연락을 준 형사가 말했어요. 불법 도박장에서 현장 검거당하셨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얼마나 시끄럽게 난리를 치던지 아주 정신이 없어 죽겠어요. 그 말에 남편 눈이 획 돌아버렸습니다. 도박? 지금 도박이라고 했어요? 평생 아들 등골 빼먹으며 살더니 그동안 갖다 준 돈으로 도박까지 했단 말이야? 정말 제정신이야? 아무리 남편이 결혼 이후로 시댁에 보내는 돈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절약해서 아껴 쓰면 새 식구 입에 풀칠하지 못할 정도의 돈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돈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해서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그거 야금야금 빼다가 도박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나는 얼마 하지도 않았어. 내가 그럴 돈이 나 있어? 그저 사는 거 팍팍하고 웃을 일 없으니까 차투리 돈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몇 번 기운 뗀 거밖에 없어. 정말이야. 무슨 판돈은 적어도 도박장을 제 집처럼 드나든다는 증언을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저와 남편을 안쓰럽다는 듯 바라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도박은 죽은 자식이 와도 못 고쳐요. 남은 가족들이라도 멀쩡하게 살고 싶으면 이만 끊어내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그러더니 혀를 찢차며 다른 용의자에게 건너가셨습니다. 여전히 철장을 양손으로 부여주고 덜덜 떨고 있는 시어머니 앞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척 가서 서셨습니다. 꼴 좋네요. 남의 집 귀한 딸 얼굴을 그렇게 패서 뭉개놓더니 내 귀한 딸 그렇게 업신여기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까? 분노에 찬 아버지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런 저희 아버지를 보고 시어머니가 통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돈어른,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사돈어른은 높으신 양반들하고 일하시니까 이런 것 좀 쉽게 빼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자 아버지께서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당신을 풀어줍니까? 내 새끼 얼굴에 손찌검하고 마음에 생채기 입힌 당신 같은 쓰레기를. 애초에 댁이 지금 왜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말을 듣는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으로 30년째 근속 중이셨어요. 범죄와 관련된 일을 파고드는 데는 물독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시는 아버지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추악한 행태에 하나 찾아내는 것쯤은 일도 아니셨을 겁니다. 내 딸, 내 사위 등쳐먹은 돈으로 도방장까지 들어드는 걸 알았을 때 내가 당신 잡아 죽이지 못해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 그런데 뭐? 풀어줘? 선처를 해줘? 정말 기도 안 차서. 사돈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잠깐 돌았었나 봐요. 정작 사과해야 할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저희 아버지한테만 개처럼 빌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분통이 터졌습니다. 잠깐 돌아서 그랬다고? 이봐요. 댁은 내가 알고 있는 한 항상 돌아 있었어. 제 속으로 낳은 제 자식 평생을 마음 춥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언강생심 며느리가 결혼 전에 모은 돈까지 탐을 내? 그것도 뻔뻔하게 짝이 없는 제 딸년 신혼집 해주겠다고? 내 남편이 도대체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남편 역시 더는 시어머니를 사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니
우리가 여기서 당신 빼내줄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말아요. 감히 내 아내한테 손댄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어머니는 없습니다. 내 가족 해치려던 인간들과는 이대로 영영 인연 끊을 거란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길로 저희는 시댁과 모든 연을 끊었습니다. 저는 사고 수습해줄 멀쩡한 자식이 없으니 유치장에서 몸 갈려가며 한참을 고생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야 겨우 내 남편 저런 인간들에게서 풀려났다 생각하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쥐뿔 가진 것 없는 시누이가 결혼식도 못 올리고 제 남편과 쪽방살이를 한다고 할 때도 본인 주제에는 그것도 넘친다 싶었죠. 결혼해서 얼마 같이 살지도 못하고 이혼당했다고 했을 때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애초에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정신머리가 안 되는 여자였어요. 이 모든 사달의 시발점이 된 제 적금은 제 오랜 꿈이었던 저만의 가게를 마련하는 데 썼습니다. 이야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바로 제 반찬 가게이죠. 아침마다 저를 차로 출근시켜주는 남편과는 여전히 다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야 저희 가정도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 할아버지입니다. 요즘은 뭐 그 정도 나이면 한창인 나이다 라고들 하는데 저는 젊은 시절에 고생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 원래 나이보다 더 들여 보여서 정말 할아버지 같아요. 고생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자면 아내가 둘째를 낳다가 난산으로 세상을 일찍 두고 두 딸을 혼자 키워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새엄마가 필요한가 싶었던 적도 많았지만 그때는 새장가를 들면 새부인이 저희 아이들을 괴롭힐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어릴 적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새로 들어오신 어머님이 저에게 좋게 해주시진 않았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물론 먼저 간 아내에게 미안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힘들었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절에 흔치 않은 연애 결혼이었거든요. 아이들은 너무나 고맙게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참 잘하는 효녀들이었어요. 엄마 없이 컸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그늘이 있을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빠, 혼자 애 둘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니 더 잘 알겠더라. 첫째 아이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저에게 고맙다 이야기하며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요. 젊은 시절부터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가며 고생한 덕에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그런 사람들의 덕을 많이 보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운다고 여기저기서 반찬도 많이 해주고 또 아이도 봐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물론 저도 받고만 살았던 건 아닙니다.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나 제일 먼저 뛰어가서 도왔어요. 한 번은 옆집에 살던 친한 아우의 집에 갔다가 그 친구의 목숨을 살려준 일도 있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걸 제가 빨리 발견해서 살려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는데 의료진들이 정말 2, 3분만 더 늦게 왔어도 큰일 났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다행스럽게도 그 아우는 별일 없이 회복했고 그 집안 사람들은 저를 정말 은인으로 생각했어요. 형님, 정말 제가 평생의 은인으로 모시고 이 빚은 정말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그 아우는 원래 참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성공을 하잖아요. 그 아우도 크게 성공해서 지금은 저희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중견기업을 운영 중입니다. 한 그룹의 사주가 된 거죠. 늘 형님 필요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사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하는 일을 편하게 하는 편의 사람은 아니라서 늘 말만으로도 고맙다고 했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어 그런지 저는 참 인복이 많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첫째 사위도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늘 아버님 하며 저를 챙겼습니다. 호탕하고 사람 좋고 큰 아이에게도 참 잘하고요. 아이들이 제 아빠를 따르는 것만 봐도 좋은 남자에게 시집을 잘 보냈구나 싶어 참 마음이 놓였어요. 문제는 둘째 사위였습니다.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둘째가 데려온 사위감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딸아이에게 막대하는 것 같은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른 어려운 줄 몰라 하고 말도 생각나는 대로 다 뱉는 그 성격도 말입니다. 민정이는 저랑 결혼하는 게 복이죠. 좋다고 하도 그래서 제가 결혼해주는 거거든요.
어느 부모가 귀하게 키운 딸이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사위에게 시집을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도 저지만 지 언니도 동생을 말렸어요. 언니가 매번 말했잖아. 네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너를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근데 나는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는 게 행복한 거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결혼을 왜 해? 둘째는 정말 막무가내였어요. 분명히 고생할 게 뻔해 보였기 때문에 저와 큰아이가 번갈아가며 타이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럼 연애를 좀 더 해보고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니? 그러다 저 사람이 마음 바뀌면 어떡해? 지금도 내가 졸라서 하자고 하는 건데. 그니까 그건 졸라서 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무 좋은 걸 어떡해. 나 저 사람이랑 결혼 못하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도저히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허락해주지 않으면 도망이라도 가서 결혼하겠다 으름장을 놓는 작은 딸에게 져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겠어요. 결혼하고 철드는 남자들도 많으니까. 나는 진짜 모르겠어. 아직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 교육해볼게. 모든 집안 식구들의 걱정을 한 몸에 받으며 작은 딸은 그렇게 모두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혼을 했어요. 도대체 그래서 일은 언제 시작한다고 하던? 내가 자리 소개시켜 줄 수 있다고 말은 전했어? 그중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바로 제 밥벌이를 제대로 하지도 또 제대로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작은 딸이 혼자 벌어 집안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에게 큰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정말 속이 터졌지만 매번 이렇게 말하는 통에 간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절대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마. 나 진짜 그 사람 없이는 못 산단 말이야. 큰아이는 그 모습에 답답해 죽으려 했고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작은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원래 작은아이가 주는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던 둘째 사위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그러더군요. 아버님이 소개시켜 주신다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드디어 일할 마음이 생겼나 싶어 기뻤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되면 철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니 사람이 달라지나 보려구먼. 그리고는 제가 목숨을 살려줬던 그 친구 회사에 부탁해 취직을 시켜줬어요. 물론 그 회사 사주가 저와 지인이라는 이야기는 작은 사위에겐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완전히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무기 삼아 회사에 혹여 피해를 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작은 사위는 회사에 잘 적응하는 듯 했어요. 전에 듣기로는 일도 곧잘 한다고 하더군요. 진짜 정신을 차렸나 보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랬는데 나는 아직 더 봐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요즘은 형님 하면서 나한테 연락도 자주 해. 다음 주에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당신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좀 물어나 봐. 그리고 며칠 뒤 큰아이가 전해주기로는 작은 사위가 자기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실감이 확 들면서 책임감이 생겼다고 하더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걸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작은 아이를 따라간 산부인과에서 아이 심장 소리를 들으니 자기가 이제 진짜 아빠가 된다는 생각과 함께 인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확 바뀌었다고 말이죠.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큰 사위와 작은 사위를 불러 셋이서 종종 술도 마시며 잘 지냈어요. 셋이서 이렇게 술 한잔하는 날도 오네요. 그러게나 말이네. 제가 그동안 너무 격조했죠. 앞으로는 이런 자리 자주 가져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들이 지속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좀이 쑤시기 시작했어요. 원래 워낙 젊었을 때부터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고 쉬지 않고 살아왔던 탓에 좀만 오래 쉬어도 좀이 쑤셔왔거든요. 원래 일하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는 고생하지 말고 쉬라는 딸들의 잔소리를 들으며 좀 쉬려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목숨을 구해줬다는 이웃집 아우와는 자주 만나서 술을 한 잔씩 하는 편인데 자기 회사 1층에 경비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문안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네가 진짜 대단하네. 경비 쓰러진 걸로 사주까지 병문안 가는 회사가 어딨어? 원래 사람을 잘 대해야 오래 가는 거예요, 형님.
그렇지. 제가 인복이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에게 더 잘해야죠. 형님도 제복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경비 보시던 분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 그만두시는 건가? 아프다는 이유로 그만둬라 하는 그런 짓은 못하죠. 당분간 병가 처리할 건데 그 사이에 잠시 일해주실 분 구하는 것도 골치인가 보더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일해라 이렇게 사람 구하는 것도 제 경영 철학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럼 내가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거기서 일하는 건 어떨까? 형님이요? 괜찮으시겠어요? 뭐 어때? 힘든 일도 아니고 안 그래도 좀이 쑤셔 죽는 줄 알았는데 잘 됐지. 형님이 하시고 싶으시면 그러세요. 근데 사위가 일하는 회사에 경비로 일하는 게 괜찮으시겠어요? 그런 거 부끄러워하고 그러지 않아. 나도 사위도 이제 철이 많이 들었어. 사람 됐다니까. 그거 참 다행한 일이네요. 그럼 형님이 일하시고 싶으실 때부터 나오세요. 제가 말해두겠습니다. 그렇게 당분간은 제가 거기서 일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고 나서 아이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딸들은 다들 펄쩍 뛰더군요. 사서 고생을 왜 해요? 이제 저희가 용돈도 드리고 다 하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세요. 나는 집에서 쉬는 게 불편한 사람이야. 너네도 알잖니. 도저히 좀이 쑤셔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큰딸이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군요. 예전에 사두었던 땅이 많이 올라서 집에 재산도 꽤 되었고 큰딸이 돈을 잘 버는 변호사에 작은 딸아이도 육아휴직을 내놓은 회사가 대기업이었거든요. 용돈을 늘 두둑히 받았기에 아이들은 더 이해를 할 수 없어 했습니다. 자식들 잘 키워놓고 이제 그 덕 좀 보고 사시지. 왜 고생을 하시겠다고. 큰아이가 다시 한번 말렸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 아프신 분 돌아올 때까지 잠깐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경비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훨씬 할만했고 재미있었어요. 함께 일하는 다른 분들도 다들 좋으신 분들이었고 1층에서 인사를 주고받는 회사 직원분들도 다들 친절했습니다. 아우가 자기는 회사 직원을 뽑을 때 인성교육을 제일 확실하게 시킨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더군요. 여기 직원분들이 진짜 다들 친절해서 다른 곳에서 일할 때 생각하면 정말 천국 같아요. 그니까요. 막 뭐 먹으라고 가져다주고 그런다니까요. 전에 다른 회사에서 청소할 때는 맨날 무시받고 그랬었는데. 새로운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매일매일 출근할 곳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더 큰 삶의 활력이 되더라고요. 참 즐거웠습니다. 물론 그런 회사에도 이면이 있는 듯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이런 회사에도 할 건 다들 하더라고요. 할 거라니요? 불륜도 하고 그래요. 아이고, 회사에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그러게나 말이에요. 어느 회사와는 마찬가지로 별별 일이 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그 일을 넘겼어요. 그래선 안 됐는데 말입니다. 작은 사위에게는 제가 이 회사의 경비로 일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어디에 취직한 건 아는데 자세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도 굳이 말하지 않은 것 같았고요. 그래서 처음 1층에서 마주쳤을 때는 작은 사위가 굉장히 당황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빨리 자리를 뜨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집으로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아버님이 제 장인 어른이라는 걸 모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왜 그러나 혹시 장인이 경비로 1층에서 일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대도 어쩔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꼭 굳이 아는 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사위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어디 낙하산이냐 이런 말이 팀 내부에서 말이 좀 나오긴 해서요. 장인어른까지 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소문이 더 크게 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구먼. 그래. 그러면 내가 모른 척을 해야지. 당연히. 그런 이유는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려 미안한 감정이 들더군요. 그리고 둘째 사위 말대로 모른 척을 하는 게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을 했어요. 작은 사위는 회사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함께 다니는 직원들과 사이도 아주 좋아 보였고 말이죠. 회사에서도 아주 잘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요? 진짜 정신을 차렸나? 이제는 믿어도 될 것 같아. 제 말에 큰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얼굴을 하긴 했지만 저는 가까이서 보니 작은 사위가 더 신뢰가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말이죠. 아빠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아빠 사람 잘 보시잖아요. 그렇게 또 몇 개월이 지나고 어느새 작은 딸아이의 산달이 다가왔어요. 작은 아이는 육아휴직을 다 쓰면 회사에 다시 복귀를 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무조건 복귀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그 회사에 얼마나 힘들게 들어갔는데. 게다가 거기가 좀 좋은 회사니? 월급도 네 남편 2배 아니야. 물론 돈도 중요하긴 한데 나도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긴 해서. 근데 뭘 망설여? 남편이 내가 집에서 애 키우면서 살림했으면 좋겠나 봐. 얼씨구, 이제 지가 돈 번다 이거지? 큰아이는 아직 작은 사위를 완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작은 사위가 펑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편을 들어줬습니다. 남자들은 그럴 수 있어. 이제 회사에서 일도 적응하고 돈을 제대로 번다는 만족감도 있고 이래저래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고 싶나 보지. 그래도 얘 보고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거야 당연하고 민정이도 복귀는 무조건 해야 하지. 근데 마음은 이해 간단 말이야. 아버지가 애기 대신 봐줄 테니까 너는 마음 푹 놓고 복직해. 아빠가 왜 또 그 고생을 해요. 싫어요. 그냥 제가 키울게요. 손주 보는 게 고생이라니. 너 나 못 믿어서 그러니? 내가 니들 다 내 손으로 키웠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아빠 또 고생하는 거 싫으니까 그렇죠. 고생 아니다. 그리고 나도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좋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딸아이들을 돌려보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작은 사위가 기특하기도 하더군요. 이제는 자기 일에 제대로 욕심이 생긴 것 같아 보이는 게 말이에요. 그렇게 둘째 딸인 민정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3개월 뒤에 복직한다고 회사에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 문제로 남편과 작은 언쟁이 있긴 했지만 아버지가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했다 하니 작은 사위도 찬성을 했다고 말이죠. 근데 아버지 자리 원래 계시던 분은 다시 돌아오신대요? 나 그만둘 때쯤 나오실 수 있다고 했나 봐. 다행이네요. 그렇게 모든 게 또 다행히 잘 마무리될 것 같았던 때였습니다. 갓 태어난 손주가 눈에 밟혀 휴대폰으로 찍어둔 갓난쟁이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청소하시는 분이 다가오셨어요. 아이고, 또 손주 사진 보시나 보네. 그렇게 좋으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러네요. 한참 그럴 때긴 하죠. 그리고는 일어나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시선을 들어 인사한 쪽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사위와 함께 일하는 여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 둘이서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듯 손에 커피를 들고 회사 안으로 들어오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꼬박 인사를 했더니 작은 사위와 그 여자 직원이 저를 향해 고개를 까딱하고는 건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두 사람이 사라지고 제가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청소하시는 분께 손주 이야기를 더 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분이 제 사위와 여자 직원이 사라진 곳을 빤히 쳐다보고 계시더군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눈을 여전히 그곳에서 떼어내지 못한 채 앉으며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저 사람들이잖아요. 네? 뭐가요? 왜? 제가 전에 우리 회사에 유명한 불륜 커플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저 둘이에요, 저 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누구한테 한 대 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맨날 붙어먹는다는 불륜 커플이 제 사위라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그거 확실한 거요? 제가 애써 부정하려는 듯 묻자 청소부가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저 둘 맞아요. 이미 회사에서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걸요? 그리고 저 둘이 비상구에서 쪽쪽거리는 걸 내가 봤는데? 그때부터는 사실 어떤 정신으로 거기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둘 다 유부남 유부녀인데 간노크지. 지들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걸요? 사실 다 알고 뒤에서 수근거리는데 둘인 법인카드로 모텔도 간다고 막 직원들이 떠드는 것도 들었다니까.
이씨! 어디 가요? 그대로 회사를 나와 작은 딸을 보러 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딸아이의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서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을 앉아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다가오는 느낌에 고개를 들었어요. 작은 사위더군요. 장인어른? 오셨으면 들어가 계시지. 왜 여기 이러고 계세요?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을 하고 저에게 와서 넉살 좋게 이야기를 하는 사위의 얼굴을 보니 제가 낮에 들었던 이야기가 현실이 맞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믿을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 들어가지. 병실에 함께 들어가 작은 사위가 딸아이에게 하는 행동을 유심히 봤어요. 하지만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자기의 아이를 보고 활짝 웃는 모습도 말이죠. 그래. 아니야. 아니겠지. 아빠 뭐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애써 부정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고, 이씨 얼굴이 왜 이래? 한숨도 못 잔 사람 마냥. 어제도 갑자기 그러고 나가서 연락도 안 돼서 걱정 많이 했어. 아유,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뭘 죄송하기까지.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나이에는 진짜 건강 잘 챙겨야 해. 진짜 큰일 나. 그래야죠. 그렇게 일을 하는 동 마는 동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로비로 나오는 사위와 어제 봤던 그 여직원이 보였어요. 아이고, 저 둘은 또 붙어 다니네 그려. 저도 어제 들었는데 저 둘이 유명해요? 아마 자기들만 모를걸. 모두가 다 자기들 불륜 이야기들 떠들고 있다는 거. 진짜 확실한 거 맞대요? 목격한 사람만 얼만데. 아마 조만간 큰일 치는지 싶어. 저렇게 조심성이 없어서 원. 저 병원 좀 다녀올게요. 아이고, 안색이 많이 안 좋네. 얼른 갔다 와. 로비를 벗어나는 두 사람을 무작정 따라 나섰어요. 아니겠지. 아니어야만 돼. 작은 딸아이가 이제 막 해산을 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 현실을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오해가 있는 거라고, 회사 사람들이 다들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다독이며 그 둘의 뒤를 밟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 그 기대는 정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두 사람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손을 잡고서는 회사 근처의 한 모텔로 들어갔어요. 다정히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이 현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앉아서 작은 딸아이 생각에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더 다정한 모습으로 그 모텔을 나오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불꽃이 번쩍이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정신이 확 차려졌습니다. 내 이 개자식을 가만두나 봐라. 이가 갈렸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렸고 철이 들었다며 칭찬했던 과거의 제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싶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이제 막 해산한 작은 딸아이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일지 걱정이 되어 그날 저녁에는 잠도 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큰 딸아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처죽일 새끼! 내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랬지? 내가 당장 죽여버릴 거야!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으러 갈 듯 일어서는 큰딸을 잡아다 앉혔습니다. 민정이 이제 막 몸 풀었는데 민정이가 받을 충격도 생각해야지. 큰아이가 그제야 아차하는 얼굴로 털썩 앉더군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 불쌍해서 어떡해. 내 동생 불쌍해서 어떡해. 불쌍할 거 없다. 그런 나쁜 놈이랑 빨리 갈라서고 새 인생 살면 돼. 우리 민정이가 뭐가 부족해서. 큰아이는 한동안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거야 당연하지. 제가 민정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괜찮겠니? 흥분 안 하고 차분히 잘 이야기할게요. 민정이가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큰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동생에게 잘 말했다더군요.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아 했답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언니나 아빠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러다 문득 요즘 이상하게 행동했던 부분들이 불현듯 떠올랐다 하더군요. 휴대폰 전화를 자기가 없는 곳에서 받는다든지 부쩍 늘어난 출장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별 생각 없이 넘겼던 일들이 다르게 생각하니 다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보기 싫어 이유는 감기가 걸렸다고 옮는다고 조리원엔 당분간 오지 말라고 그랬다더군요. 그랬더니 거절도 한번 하지 않고 바로 알겠다고 하는 걸 듣고는 너무 화가 나서 울었다고 말이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으니 언니나 아빠가 다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그때 언니와 아빠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고 하더군요. 결혼 생활 내내 왜 그러고 살았나 후회하면서 말이죠. 언제나 자기가 더 좋아해서 언제나 자신의 약자였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작정을 하고 회사를 출근했어요. 이씨, 오늘 어딘가 비장해 보이는데? 그래요? 그니까 오늘 분위기가 어딘가 다른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로비에서 사위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엇갈렸는지 제가 상당히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출근길에서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식사하러 안 가요? 아, 네, 가야죠. 하면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사위를 기다리는데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군요. 마찬가지로 옆에는 그 여자 직원과 함께 말이죠. 아이고, 저 양반은 저렇게 티를 내고 다녔어야 우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위 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아이고, 박서방! 회사에서 보니 반갑네. 제 그 인사에 둘째 사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는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리고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서둘러 그 여직원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동료 경비원이 지금 뭐하냐는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박서방이라니 그게 무슨... 둘째 사위예요. 제 그 답에 동료 직원분의 눈이 더 이상 커질 수 없게 커지더군요. 저에게 둘째 사위 불륜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다 했으니 놀랄만도 했겠죠. 아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우, 괜한 소리를 늙어서 주책을 부렸구먼. 괜찮습니다. 알아야 할 일이었는데요. 저 망할 놈의 자식 가만히 안 두려고요. 저의 그 말에도 동료분은 자신을 계속 자책하듯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시더군요. 그래서 정말 괜찮다고 수십 번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곧 사위에게 전화가 왔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받았습니다. 장인어른,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내가 뭐? 회사에서는 모른 척 해달라고 분명히 부탁드렸었잖아요. 나도 모르게 반가워서 그랬나 보네. 미안하네. 진짜 조심해 주세요. 같이 있던 직원한테 그냥 둘러댔으니까 앞으로는 꼭이요. 그래.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위는 이번에는 다른 직원들과 여럿이 어딜 가는 듯 우르르 로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슬쩍 보고는 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사위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이고, 박서방! 지금 퇴근하나? 민정이 병원에는 오늘은 가나? 분명히 낮에는 이제 아는 척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다시 이러니 저 양반이 노망났나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리고는 무슨 일인지 수근거리는 주위 직원들을 보고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욱한 듯 화를 참지 못하는 얼굴로 저벅저벅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짜 왜 이러세요? 내가 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화가 많이 난 듯 보이더라고요. 노망 나셨어요? 내가 내 사위한테 박서방이라고 그러니까 뭐? 아는 척할 수도 있지. 제가 일부러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니 그 자식은 더 부끄러운 듯 자기 얼굴을 감싸주더니 뒤를 흘킬 보며 눈치를 다시 한번 보더군요. 그 사이에는 바람난 그 여직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는 척하지 마세요. 쪽팔린다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진짜 왜 이러세요? 네? 원래 본인의 성질을 참지 못하고 험악한 얼굴로 저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더군요.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동료 경비원이 사위의 행동을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위가 장인에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자네 지금 뭐 하나? 요즘 젊은 것들은 하여간. 그 경비원의 말을 듣고는 사위는 눈이 돌아가듯 보였습니다. 이 아저씨도 노망이 났나? 지금 1층에서 경비나 보는 주제에 이 회사 정직원한테 이래라 저래라를 해? 주제도 모르고? 단체로 미쳤어? 그러면서 동료 경비원분 어깨를 툭 치길래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놈의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응징해줘야 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자네, 당장 나 따라와! 그렇게 말하고는 앞장서 걸었습니다. 잠시 뒤에서 가만 서서 상황 파악을 하는 듯 보이던 사위가 이내 저를 따라오더군요. 아니 지금 대체 무슨 짓을... 시끄럽고 따라와! 처음 보는 제 단호한 모습에 살짝 놀란 듯 하더라고요. 저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일 위층을 눌렀습니다. 아니 지금 미치셨어요? 어딜 가시는 거예요? 작은 사위가 제가 누른 층을 보고 기겁을 했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놀랐겠죠. 그 층은 이 회장의 사주이자 제 친한 아우가 있는 층이니까 말입니다. 물론 저랑 친하다는 사실은 작은 사위는 몰랐지만요. 맨 위층에 도착해 무작정 들이닥치는 저를 보고 놀란 직원이 말릴 새도 없이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쳤어요. 자네 직원들 인성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제 큰 목소리에 놀라서 아우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란 둘째 사위가 제 손목을 잡아 끌었어요. 진짜 미치셨어요? 아이고, 회장님 죄송합니다. 빨리 나가요. 나가서 마저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저를 잡아 끌던 사위의 행동이 멈춘 건 회장, 그러니까 아우의 태도를 보고서였어요. 아이고 형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내려오라 하시면 제가 당장 내려갔을 텐데. 그 말에 그 안에 있던 비서실 직원들과 사위 모두의 행동이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거 따질 정신도 기분도 아니고 자네! 하고서는 아우의 얼굴을 한 대 때렸어요. 물론 세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두가 놀랐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1층에서 일하던 경비원이 회장실로 올라온 것도 모자라 그 회장이 경비원이랑 아는 사이 같은 것도 믿기지가 않을 텐데 그 경비가 회장 얼굴을 때리다니요.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상황인가 싶었을 겁니다. 뭔진 몰라도 형님이 이렇게까지 화가 많이 나신 거면 제가 무조건 잘못한 거겠죠. 뭐든 제가 무조건 잘못했고 형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세요? 아우는 화난 기색이 하나도 없이 오히려 저에게 잘못했다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에 또 모두들 한 번 더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손목을 잡고 있던 사위의 팔을 거칠게 떼어낸 다음 아우를 향해 말했어요. 자네가 자네 직원들 인성교육 하나는 제대로 시킨다 하지 않았나? 나쁘게 살던 사람들도 개과천선 시킨다고 자신만만해 했잖나. 근데 회사에서 불륜이라니. 그리고 경비 본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야. 이런 직원들은 뭔가, 저희 그 말에 아우는 상황 파악이 된 듯 제 옆에 있던 사위를 보더군요. 사위가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랑 아시는 사이세요? 그 말에 아우가 사위를 한 번 쓱 보더니 어딘가 쌀쌀맞은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자 가족만큼 소중한 형님이시지. 자네 이 회사 낙하산인 거 알지? 그거 내 낙하산이었어. 네? 작은 사위는 정말 몰랐다는 듯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제 눈치를 보며 설설 기기 시작하더군요.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으니 그건 저랑 따로 푸시고 일단은 고정하세요. 아까 밑에서는 노망이 났네 쪽팔리네 별소리를 다 하더니 왜? 지금은 내가 여기 사주랑 형님 아우 사이라고 하니 겁이 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랬는데 내가 어쩌자고 너 같은 인간을 믿고. 그랬더니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는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다른 말씀하신 일은 아무래도 오해가 있는 듯하니까 제 이야기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오해? 오해? 내가 니들 둘 팔짱 끼고 모텔 들어가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 오해? 무슨 오해? 점심시간에 팔짱 끼고 불륜 들어가서 뭘 하는데? 뭘 했길래 오해야? 그렇게 말했더니 그 자리에서 굳더군요. 그것까지 제가 본 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나 보더라고요. 굳은 사위를 보고 다시 아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직원들의 인성교육 하나는 자신 있다더니
사내에서 모르는 사람 없이 파다하게 소문날 만큼 불륜이나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도 엊그제 해산한 마누라 두고 말이야. 자네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겠네. 아우가 다시 한번 저에게 죄송하다며 꼭 조치를 취하겠다며 형님 화푸시라고 사과를 했고, 여전히 놀란 듯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위를 두고 회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비서실 직원들과 무슨 일인지 보러 온 다른 직원들 몇몇이 앞에 서서 이 모든 일을 보고 있더군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문나라고 벌린 일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 회사를 나와 작은 아이의 산후조리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아이가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게 최대한 간추려 이야기한 다음 큰아이에게는 제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잘했다고 하더군요. 작은 사위가 퇴근했는지 산후조리원으로 찾아왔지만 작은 아이가 만나길 거부했어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가 저녁 늦게 돼서야 돌아갔어요. 회사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로 회사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지만 함께 일하던 경비원분과 청소부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사위와 그 여자 직원은 그날 이후로 출근하긴 하는데 눈에 띄지 않게 다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온 사내에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난지라 둘 다 회사 생활을 오래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소문이 어디까지 난 건지 그 여자 직원의 남편이 회사로 쳐들어와 사위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군요. 그 때문에 회사가 한 번 더 시끄러웠다고 말입니다. 사내에는 불륜에 관련된 교육과정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사내에서 그러지 말라는 권고사항과 함께 회사 법카나 주변 모텔을 단속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고 말이죠. 그 둘이 정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겠더라고요. 곧 그 여자 직원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혼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사위는 계속 그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물론 징계가 있긴 했지만 강제로 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아우에게 전달받았습니다. 나는 절대 당신이랑 이혼 안 해. 그러니까 당신이 용서해줘. 나는 이제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어. 과거에 당신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모두가 말릴 때 왜 그 말을 듣지 않았는지 이제 땅을 치고 후회 중이야.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토 나올 것 같으니까 돌아가. 절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통에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을 바꾸더라고요. 불륜은 절대 아니라고 말이죠. 다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일 뿐이고 억울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그러고 다녔기 때문에 사내에는 그 두 사람의 불륜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 덕에 목격담이나 증인들도 넘쳐났어요. 그래서 작은 사위의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리한 소송의 결과는 저희의 승리였어요. 뭐 당연한 결과였죠. 양육권은 물론 위자료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성립이 되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장인어른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 한 번 용서해 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저 그동안 잘했잖아요. 그 한 번? 자기 마누라 애 가진 동안에 장인어른이 소개해준 회사에서 여자랑 붙어먹은 게 한 번 용서해 줄 일이야?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서 당신 얼굴 보는 것도 역겹다고 했지. 난 당신이랑 절대 다시 못 살아.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저희가 절대 받아줄 것 같지 않자 이제는 태도를 바꾸더군요. 그렇게 좋다고 매달려서 결혼해줬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나를 버려? 안 그래도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땅을 치고 후회 중이야. 그렇게 작은 사위와의 마지막이 끝이 났어요. 그 뒤로 한동안은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소식이 들려오긴 했어요. 그 인간은 정말이지 변하지 않더군요. 이제는 정말 본인이 벌어서 생활을 다 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사에는 붙어있으려 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또 한 번 사고를 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직원과 불륜을 했다는 소문이 한 번 더 돌았고 결국은 공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취직이 안 되는지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작은 아이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건 큰아이를 통해 전해들은 소식이에요. 물론 작은 아이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술을 먹고 집까지 찾아와서 다시 합치네 마네 하는 진상짓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한 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마저도 작은 아이는 제가 걱정할까봐 저에게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일이 몇 번이 더 생기고 작은 아이는 접근 금지 신청을 했어요. 그게 받아들여지고 나서야 그 자식이 찾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대책 없이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술만 마시면서 말입니다. 한 번은 저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사실 그 자식인 줄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번 와서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진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네가 깨트린 걸세. 매일매일이 후회의 고통뿐입니다. 그러게, 그런 짓은 왜 저질렀나? 저는 정말 민정이가 이렇게까지 모질게 저를 잘라낼 줄은 몰랐어요. 언제까지 그 아이가 자네한테 죽고 못 살 줄 알았나? 아버님이 민정이한테 잘 이야기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 가족 다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럴 마음도 생각도 없네. 가족이라고도 하지 말게. 평생 후회하면서 그때 왜 그랬나 자책하면서 살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자식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제일 좋긴 했겠지만 그래도 작은 아이에게는 선물 같은 자식이 생겼습니다. 손주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아이예요. 복직을 한 작은 아이 대신 제가 봐주고 있는데 어찌나 순하고 예쁜지 저녁에 와서 데리고 갈 때면 서운해서 눈물이 찔끔 난답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작은 아이는 복직을 해서 즐겁게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다행히 적응을 다시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정이 우연히 본 내 동료 변호사가 맨날 소개시켜달라고 쪼르는데 진짜 좋은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애가 고추고도 소개를 안 받겠다네. 자기는 이제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이나 지났다고. 아직 상처 아물려면 멀었으니까 너도 싫다는 애한테 여러 말 하지 말거라. 아니, 그래도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하며 푸념하는 큰아이에게 그러지 말라 당부했지만 정말 아까웠는지 작은아이 몰래 자리를 맡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인지 마음이 맞아 요즘은 데이트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아우이자 그 회사 사주인 친구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그날 얼굴을 때린 걸 바로 저녁에 사과했었습니다. 내가 감정을 못 이기고 그만. 미안하네. 아닙니다, 형님. 충분히 화가 나실 만한 일이죠. 그렇게 잘 해결됐어요. 이제는 그 아우도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됐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놀러를 오는 통에 제가 지겨울 정도입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이 없었던 일같이 느껴질 만큼 아득하기도 해요. 물론 가족 전체에게 상처를 준 일이지만 저희는 잘 극복했고 극복해 나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면 언젠가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 그게 교훈으로 남은 일이었어요. 물론 저희 집 식구들 중에서는 그 자식 같은 나쁜 자식은 없지만 말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현실에 있는 내 친구와 가족을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실수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잃어보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니까요. 그리고 모든 건 그 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